2008년 어느 지방의 대학교였다. 이 학교는 오래된 건물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숙사 건물은 역사가 깊은 건물로 유명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기숙사에 얽힌 여러 가지 괴담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4층 여학생 화장실 이야기는 가장 유명했다. 기숙사에 입사한 지수는 늦게까지 이어지는 그룹 프로젝트 때문에 도서관에서 밤을 샜다. 시계가 밤 12시를 지나갈 무렵 지수는 방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피곤해 지쳐가는 발걸음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밀려왔다. 지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여 4층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4층 화장실에 들러 세수를 하기로 했다. 오래된 기숙사 건물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형광등의 깜빡임이 지수의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했다.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사람 한 명 다니기에도 비좁은 공간이 고요했다. 지수는 거울 앞에 서서 물을 튼 후 피곤한 눈을 비비며 세수를 했다. 그때 갑자기 거울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호흡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수는 고개를 돌려 확인하지 못했다. 설마 누군가 있겠어? 스스로를 타이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응시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창백한 얼굴만이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지수는 울적한 기분을 달래려 다시 세수를 하려는 순간 거울 속 모습이 무언가 이상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이 아니었다.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에 창백한 얼굴, 공허한 눈동자를 가진 여자의 모습이 비쳤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린 지수가 눈을 깜빡이자 그 여자도 따라서 눈을 깜빡였다. 서로의 눈을 향해 잠시 응시하던 그 순간 여자의 입가가 서서히 벌어지며 섬뜩한 웃음을 짓기 시작했다. 그대로 얼어붙어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지수는 도저히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뒤로 주춤거리며 문을 향해 달려나가려 했으나 미끄러운 바닥에 발이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 찰나의 순간 거울 속 여자의 손이 거울을 뚫고 나와 지수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다. 지수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짐작 정신을 붙들고 힘겹게 일어나 화장실을 빠져나와 달렸다. 그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도망치는 와중에도 그녀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력 질주로 자신의 방에 도착한 지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침대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잡는 것이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이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도 등장했다. 4층 여자 화장실에는 이유 모를 기운이 감돌고 가끔 새벽 시간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었다. 이후로도 그 기숙사에 관한 괴담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정작 그 화장실이 왜 그런 소문에 휩싸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역시 낡은 건물에는 그만큼의 역사가 쌓여 있는 법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다. 과연 그 괴이한 경험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그곳엔 무언가 미지의 존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의 공포 이야기는 대개 일상이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하여 점차 기괴하고 소름 돋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유형의 이야기를 하나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김민수는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피로감에 침대에 쓰러지듯 눕게 되었다. 바쁜 회사 생활로 체력은 늘 바닥났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피곤했다. 잠에 들기 전 핸드폰을 확인하던 그는 평소에 잘 들어오지 않던 메일을 하나 발견했다. 발신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주소였고 제목은 단순히 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궁금증에 못 이겨 메일을 열어본 그는 단 몇 줄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확인하게 되었다. 메일은 이랬다. 이 사진 속 인물을 본다면 당신은 일주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진에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중년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모습은 어디서 본 듯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을 주었다. 민수는 반신반의하며 메일을 도로 닫아버리고 그냥 장난이겠지 생각하며 피곤함에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꿈속에서 민수는 어둡고 좁은 복도를 계속 헤매는 꿈을 꾸었다.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그 사진 속 남자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를 향해 다가왔다. 깨어난 민수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도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지하철 안쪽에서 자신의 메일로 보낸 그 얼굴과 동일한 사람을 멀리서 보게 되었다. 사람들이 많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질 정도로 오싹함이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서둘러 고개를 돌리고 다시 확인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 민수는 계속해서 그 남자가 자신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거리 한복판에서, 회사 근처에서, 심지어는 밤늦게 집 앞에서조차도 그는 점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고 친구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 모두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일이 급변하게 되었다. 민수가 아침에 회사에 나갔다가 무심코 찾게 된 동료의 책상 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동료가 실패한 듯 구겨진 사진 여러 장들 중 한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분명 그가 이메일로 받았던 그 남자의 사진이었다. 놀란 그는 동료에게 이 사진이 어디서 난 것인지 물어보려 했으나 그 동료는 최근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민수는 공포감에 휩싸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메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게 되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그의 꿈속에서 그 남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자는 빙긋 웃으며 다른 사람을 선택했군이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사라졌다. 이후로 민수는 더 이상 그 남자의 환영을 보지 않게 되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가끔씩 주변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신경이 곤두선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한 선택에 후회하기도 하고 안도하기도 하며 문제의 메일과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의 근황을 살필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그들에게 혹시 이상한 일이 없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다들 별 이상은 없었다고 말할 뿐으로 돌아왔고 민수는 이제 사건이 정말로 끝났다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여전히 그 남자가 옆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민수는 그 일을 거의 잊고 번잡한 일상에 묻혀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여전히 그의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확인하게 되었다. 수많은 스팸 메일들 가운데 반가운 옛 친구의 이름이 눈에 띄었다. 그러나 메일 제목은 보지 마세요였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의외단 산장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온라인에서 유명한 장소였는데 몇 가지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야기를 반신반의하며 그저 재미 삼아 가기로 했다. 산장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이 둘러싸고 있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고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우리는 짐을 풀고 산장 내부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가구들이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무서운 소문이 퍼졌는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첫날 밤 우리는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다. 각자 준비해온 공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후드득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폭풍으로 변했다. 창문이 흔들리고 바람이 우우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조금씩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불이 깜박이더니 몇 초 후 완전히 꺼져버렸다.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놓였다. 촛불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전기가 끊긴 원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전기실을 찾아가니 누군가 고의로 전선을 끊어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우리는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산장 윗마당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땅이 불규칙하게 파헤쳐진 흔적과 함께 그 무언가가 흘린 듯한 오래된 붉은 얼룩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와 이른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그날의 발견이 남긴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밤이 되자 우리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리피는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한 말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 소리가 무언가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도창 밖에서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 형태였지만 그 움직임은 인간답지 않게 뒤틀리고 흐릿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머지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날이 밝자마자 사라졌지만 우린 이미 결심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짐을 꾸려 산장을 떠나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 우리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전 그 산장에서 의문의 죽음이 발생했었다고 했다. 그날 밤 산장에서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비명이 울려 퍼졌고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 산장을 기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지 않았다. 아직도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할 때면 무언가 우리를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한다. 그리고 그 산장의 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